일본 여행 가거나 TV 보면 꼭 보이는 이 기모노. 근데 등 뒤에 이 커다란 보따리 같은 걸 볼 때마다 저걸 왜 메고 다니지? 짐인가? 아니면 진짜 이불인가? 이렇게들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 일본은 전쟁이 너무 잦아서 남자가 부족했고 인구를 늘리려고 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이불을 메고 다녔다. 심지어 그 장소에 따라 야마다, 마츠시타 같은 성씨가 생겼다. 이거 꽤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이불설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입니다. 일본 역사를 조금만 깊이 지지고 볶아보면 이 소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금방 드러나거든요. 진짜 정체는 오비라고 불리는 장식용 끈입니다. 그런데 왜 끈이 저렇게 보따리처럼 커졌을까요? 여기에는 전쟁보다 더 무시무시한 여자들의 자존심 대결과 기막힌 패션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옷은 절대로 아무 데서나 풀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자,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소문이 생겼고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역사 지지고 볶고에서 확실하게 구워 삶아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이불설이 터무니없는 오해인지 그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부터 들이대 볼게요. 여러분, 기모노 입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이거 혼자 절대로 못 입습니다. 일본에는 아예 기모노 입혀주는 걸 전문으로 하는 키츠켓이라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여러 겹을 정성껏 싸매고 그 위에 문제의 오비를 묶는데 이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비의 길이는 보통 4m가 넘습니다. 이걸 허리에 두세 번 감고 등 뒤에서 복잡한 매듭을 만드는데 혼자서는 손도 안 닿아요. 만약 루머처럼 길거리에서 이걸 쉽게 풀었다? 다시 묶는 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다시 입으려다가는 그냥 천조각을 대충 걸친 꼴이 되고 말죠. 게다가 이 오비 안에는 오비이타라는 딱딱한 판까지 넣습니다. 허리 라인을 꼿꼿하게 펴서 맵시를 살리기 위해서죠. 이게 거의 갑옷 수준이라 이불처럼 푹신하게 깔고 눕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기모노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벗는 옷이 아니라 예의와 형식을 갖추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입는 옷의 끝판왕인 셈입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럼 그 다음 궁금증, 성씨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이름들은 다 뭐냐고요? 야마다는 한자로 산속 밭, 마츠시타는 소나무 아래라는 뜻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때는 1875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세금을 걷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평민들에게 성씨가 없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씨령이라는 법을 내려서 모든 국민은 성씨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던 성씨를 만들라니 평민들은 당황했겠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가져다 쓴 게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나 집 근처의 지형이었습니다. 산 근처 밭 옆에 살면 야마다, 소나무 아래 명당에 살면 마츠시타, 밭 가운데 살면 타나카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댁, 부산댁 하던 걸 아예 성씨로 굳힌 것과 비슷합니다. 즉, 기모노를 벗고 아무 데서나 자다가 아이가 태어난 장소를 성씨로 한 게 아니라 그 가문이 대대로 터잡고 살던 장소를 성씨로 정한 겁니다. 이걸 보고 아무 데서나 아이를 낳아서 지은 이름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정말 상상력이 풍부해도 너무 풍부한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성씨의 비밀도 풀렸으니 이제 그 거대한 보따리 오비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커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보러 가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기모노 뒤에 그런 큰 보따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나라 시대나 헤이안 시대의 기모노 조상들을 보면 오비는 그저 옷이 벌어지지 않게 허리를 가볍게 묶어주는 가느다란 끈에 불과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운에 달린 끈 정도였죠. 그런데 일본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사치스러웠던 시절 에도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렸을까요? 바로 패션입니다. 당시 에도 시대는 지금의 뉴욕이나 파리 못지않은 패션의 도시였거든요. 여자들은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 했고 그 경쟁의 중심에 바로 오비가 서게 된 겁니다. 처음엔 끈의 폭을 조금 넓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옆집 누구네 오비가 예쁘다더라는 소문이 나면 뒷집 누구는 더 비싼 비단에 금실, 은실을 촘촘히 박아넣은 오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비 하나의 가격이 웬만한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였다니 말 다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너무 사치 부리지 마라 라며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멋을 향한 욕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비는 점점 더 길어지고 더 두꺼워졌어요. 나중엔 이 긴 천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묶을까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비 모양, 꽃 모양, 북 모양 수십 가지의 매듭법이 생겨났고 이 매듭이 점점 커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보따리 같은 형태가 된 거예요.
결국 이 보따리는 이불이 아니라 나 이만큼 화려하고 귀한 집 사람이야 라고 뽐내는 일종의 명품 가방이자 가문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 왜 하필 이 크고 화려한 걸 등 뒤로 보냈을까요? 앞에 두면 더 잘 보일 텐데 말이죠. 거기엔 아주 웃지 못할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에도 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매듭을 앞으로 묶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자기가 봐도 예쁘고 남들도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비가 점점 두꺼워지고 화려해지면서 폭이 30cm가 넘어가고 매듭은 점점 커졌거든요. 이걸 앞에 묶고 생활하려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밥을 못 먹습니다. 상을 앞에 두고 앉으면 매듭이 상에 턱 걸려버리는 거죠. 그뿐인가요? 길을 걸을 때도 자기 발등이 안 보일 정도로 매듭이 튀어나오니 자꾸 넘어지기 일쑤였고, 아기를 안거나 집안일을 하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오비가 너무 커서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우픈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여자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멋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위치를 옮길 것인가. 결과는 보시다시피 위치 이동이었습니다. 매듭을 뒤로 휙 돌려버리니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밥 먹기도 편해진 거죠. 재밌는 건 이때부터 일본의 미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모습은 단정하고 정숙하게, 대신 뒷모습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디테미인의 시대가 열린 거죠. 루머 속의 이불은커녕 사실은 밥 한 끼 편하게 먹고 싶고 좀 더 세련되게 보이고 싶었던 에도 시대 여성들의 눈물겨운 패션 타협안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근거가 희박한 이불설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정설처럼 퍼졌을까요? 여기엔 흥미로운 문화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 루머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이 섞여 만들어진 비하성 스토리의 가능성이 큽니다. 적국은 저렇게 근본 없는 문화를 가졌다고 믿고 싶어 했던 마음이 기모노의 독특한 외형과 만나면서 아주 자극적인 괴담으로 재탄생한 거죠. 또 하나는 한복과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한복은 선이 우아하고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반면 기모노는 몸을 꽉 조이고 뒤에 큰 장식이 붙어 있으니 우리 눈엔 그저 이상한 보따리로 보였던 겁니다. 결국 이 루머는 일본의 역사만큼이나 우리 안에 남아있던 아픈 역사가 만들어낸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해를 풀고 그저 저 나라는 저런 패션에 집착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봐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역사는 가끔 자극적인 소문에 진실이 묻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어 했던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의심스러운 역사 루머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객관적 사실과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확실히 지지고 볶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